니시도쿄의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의 일입니다. 방 2개, 2층짜리 철골 구조, 건축된 지 2년. 극히 평범한 물건입니다. 우리 집은 세 집이 있는 2층의 왼쪽 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독신에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미팅으로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게 많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을 넘긴 데다 독신, 수입이 안정되지 않은 프리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빌린다는 건 의외로 힘듭니다. 그냥 보기에는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빈둥대는 사회 부적응자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집주인의 대응은 편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마다 다른 입주자에게 과자를 돌리면서 일관계상 집에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을 전하고 될 수 있는 한 정중하게 인사를 전하도록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하자마자 옆집과 바로 아랫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옆집은 남편이 건축계통의 일을 하고 부인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부침성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은 몇 번이나 인사를 갔어도 안에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재 중인가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싼 집도 아닌데 벽도 얇아서 옆집에 TV 소리가 새어나올 것만 같은 건물입니다. 당연히도 아래층의 발소리 같은 생활음도 옆집만큼은 아니더라도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간에 가도 벨을 눌러도 반응은 없습니다. 문 너머에서 밖을 내다보는 기색은 역력합니다만 그냥 부재 중이라면 저도 그냥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없는 척을 하는 거라면 조금씩 고집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남편은 직장인, 부인은 전업주부인 제대로 된 부부라는 것. 세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의 대응이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그 뒤로도 몇 번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이윽고 그 문이 열린 건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 이상을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나온 사람은 남편 쪽으로 분명 편협한 놈이 틀림없다는 예상과는 달리 말투가 부드러운 마음이 약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때 거실로 이어지는 안쪽 방 어둠 속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부인을 깨달았습니다. 살이 찌고 숏커트의 머리, 빈말로도 이부 마누라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가슴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인사에는 살짝 반응했습니다만 시선을 마주치려고 하진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그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데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남편 이외의 방문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저는 약간의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그녀의 대응을 그런 식으로 이해, 납득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히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의 일, 일에 복귀 후라 바닥에 누워있던 제 등에 마치 바닥 너머로 뭔가 굵은 막대기로 찔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집 소리는 울리기 쉬우니까 제가 뭔가 소음을 내는 것에 화가 난 아래층 사람이 천장을 뭔가로 두드리고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짚히는 구석도 없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부엌 바닥이 쾅, 침실 바닥이 쾅, 다시 제가 누워있는 아래에서 쾅쾅쾅쾅쾅. 점점 치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 보니 치고 있는 건 천장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벽이나 바닥에도 뭔가 딱딱하고 무거워 보이는 것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색의 차이와 동반되는 충격의 크기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바탕의 난리로 만족했는지 아랫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평일 대낮입니다.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인사를 갔을 때 아내의 인상으로 봐도 시끄럽다든가 폐를 끼치는 인물이라기보다 섬뜩한 기분이 앞섰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쾅 하며 천장과 벽을 치는 것 같은 소리, 쿵쿵쿵 하는 찬장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 등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의 소음은 평일 낮에만 한정된 일, 게다가 단시간에 끝납니다. 아파트 주민으로 평일 낮에 일상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은 달리 없어서 아마 그 소음을 듣는 사람은 아래층 부인과 저뿐이겠지요. 집주인에게 불평을 넣어도 제대로 된 젊은 부부, 일도 안 하고 빈둥대는 독신자라는 스테레오 타입의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이빨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소음도 매일 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당분간은 참기로 했습니다.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목소리, 뱃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 이를 꽉 문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와 떨리는 목소리, 고함이라고도 신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목소리가 쿵쿵대며 방안을 휘젓는 소음에 섞이게 된 것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로서는 인내의 한계랄까요? 불안의 한계랄까요? 마음먹고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집주인에게 불평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저를 수상하게 여기면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라고 말한 후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입주민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 여전히 평일 낮이라는 걸 제외한다면 일정한 주기도 없이 하루에 2번이 날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잠잠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소리가 나는 와중에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가는 척 가장해서 그 집을 들여다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의 상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행동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때까지 건물 밖까지 들리던 소리는 딱 멈추는 겁니다. 의미 없는 절규라고 생각했던 이상한 소리가 뭔가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시끄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섬뜩해서 뭔지 알고 싶은 기분이 강했던 거라 봅니다.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악의가 있는 건지 저는 그 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됐던 겁니다. 뭉뭉거리는 소리만 들렸던 게 에서 왜 이걸 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왜 그러는 거야? 죽여버릴 거보다. 제 아래층 사는 부인이 안고 있던 아기가 생각났습니다. 육아 노이로제, 영아 학대 등의 말이 속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기가 식사를 잘 못하는 것까지도 화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던져대면서 발광하고 있는 걸까요? 쾅, 쿵 하며 위층까지 울리며 무겁고 단단한 것을 마구 던지는 듯한 소리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뭔가 부드러운 물건을 바닥이나 벽에다 찍어대는 것 같은 소리도 섞여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만약 저의 일방적인 착각이라면. 고민하는 동안 저는 어떤 의문을 깨달았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학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사하고부터 한 번도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관 않는 편이 좋겠다. 갑작스레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나가자 그 아기의 썩은 내가 나기 전에. 하지만 드물게도 일이 바빠졌던 것도 있어 저는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와 양심의 가책으로 귀를 막으면서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소음이 들려 저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대 이사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층 사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람 좋은 말투로 이사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가며 자기도 같이 박스를 옮기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인은 작업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아마 자기들 차인 것 같은 하얀 경차 옆에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머리는 감지도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늘어진 어깨에 정신적인 피곤함이 묻어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사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기도 없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슴에는 분명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본 시점에선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기는 엄마 가슴에 안겨 얌전히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 저는 진심으로 안심함과 동시에 너무도 얌전하고 무표정한 아기를 보고 오히려 문제가 있던 건 아기 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폐증 종류로 인한 육아 노이로제에서 나온 히스테리 증상으로 말입니다. 섬뜩하다고 느끼던 부인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왔습니다. 이윽고 작업도 끝났고 우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부인에게 차를 타도록 재촉했고 트럭 뒤를 따라 출발하는 것을 저는 창문으로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말았던 겁니다. 부인이 차에 올라탈 때 아기의 관자놀이 근처를 차문 모서리에 부딪혀버린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남편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을, 오후 햇살에 아기 얼굴이나 눈이 유난히 반사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기 몸에서 움직이고 있던 건 눈꺼풀만이었던 것을, 그 눈꺼풀도 오르내리는 게 가끔 부인이 어르듯 흔들 때뿐이었다는 것을, 그 아기는 분명히 인형이었습니다. 시골 쪽에 가면 지역 안에 같은 성씨가 모여있는 건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지역에도 두세 종류의 성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성은 스에요시입니다. 흔히 스에키치라고들 읽는데 스에요시라고 합니다. 규슈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성씨 같지만 규슈 출신은 아닙니다. 주위의 집들은 같은 성들 뿐인데 우리 집안만 스에요시. 어렸을 때는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지 않아서 편리했다든가, 우리 집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건가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죠. 중학교 때 성씨의 유래에 관한 TV 방송을 보던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리 성의 유래는 뭐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왠지 조금 곤혹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너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니까 라며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직 농민이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살던 마을은 산간지역이라 농산물 생산은 나빴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흉년이 계속되면서 점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사에게 풍년 기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도사는 풍작을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 정실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목을 치고 몸을 마을에 있는 제일 높은 나무에 가능한 한 제일 높은 곳에 매다 후 머리는 그 뿌리의 땅을 파서 묻어라 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사는 계속해서 한번 시작이 되면 그 집안은 대대손손 정실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다시 흉년이 찾아오니 도중에 멈추면 안 된다. 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실의 자식이 태어난 게 바로 우리 집안의 조상이라는 이야기. 조상은 당연히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의 설득도 있어 마지못해 승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전무후무한 풍년이 든 마을은 그 이후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또한 조상인 그 부부에게도 새 아이가 생겨 마을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적자인 둘째 아들도 결혼하고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즈음 기도사가 다시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잊어선 안 된다. 대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부부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득당해 바로 태어난 첫째의 머리를 자르고 제물로서 몸을 나무에 매달고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 뒤 몇 대나 그 제물은 계속됐다고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안의 대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대 후에 조상에 이르렀을 즈음 이 제물 행위를 멈추자는 조상이 나타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계속 하려고 했지만 이 조상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 대나에 걸쳐 희생을 당한 집안에 이 이상 부담을 지우는 게 미안하다는 걸 느꼈는지 이 조상이 말한 대로 제물을 바치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사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물 행위를 멈추는 일로 다른 기도사를 불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사의 말로는 이 의식의 저주는 매우 강해. 간단히는 풀 수 없어. 풀었다 한데도 제물 행위를 잊는다는 건 지금까지 제물이 되었던 아이들의 원념을 일으켜 집안에 불행이 닥칠 것이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도사는 한바탕 기도를 올렸고 제물을 매달았던 나무는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흉년이 들지는 않았지만 조상 부부의 장남은 죽었습니다. 그 후 몇 대에 걸쳐 우리 집안은 본래 적자가 되어야 할 장남은 사산 또는 젊어서 죽게 되어 차남이 집안을 이어왔다는 것. 실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차남으로 본래라면 형이 있었을 테지만 모두 젊었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장남이고 아직은 살아있지만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니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걸까요? 그건 그렇고 성씨의 유래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었을 즈음 조상은 제물 행위를 잊지 않도록 집안의 성을 스에요시로 지었습니다. 나무 위에 몸을 매단 모양의 끝 말자인 스에, 땅에 머리를 묻은 모양의 길할 길자인 요시. 이게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성씨의 유래입니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살짝 과보호를 받은 것 같이 자랐던 것도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